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에서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영향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약간 이어지는 부분의 이야기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모들, 이 뉴스 두 가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빅컷, 낮췄다. 0.5%를 낮췄다. 빅스텝에 반대되는 얘기겠죠. 금리를 드디어 낮춘 거예요. 자, 바로 한국에서는 이런 답변들이 나옵니다. 아이고, 집값 올라가겠구나. 나이스, 박수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과연 박수를 칠 만한 일인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이 표는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그 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네모칸을 쳐 놓은 게 22년 10월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한 그래프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았어요.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22년 10월을 기점으로 금리가 미국이 더 높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졌어요. 와, 거의 2년이죠. 2년. 이에 따라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니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금을 빼서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계 자본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가게 되는 그런 형국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리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는 폭삭 주저앉게 생겼으니까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조차 없었고, 또 미국은 사실상 패권 국가죠.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패권 국가로서 그 힘이 굉장히 막강하고 기초 체력이 탄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 상황이 우리가 뭐 OECD 국가고 GDP가 얼마고 막 하지만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없기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처음에 취임사 때 말씀을 하셨듯이 나는 연착륙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세요. 연착륙이 있고 경착륙이 있는데, 연착륙은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오는 데미지를 최대한 분산해서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게 만들자라는 게 연착륙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가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버티는 기조로 지금까지 일관해 왔죠. 그러던 와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미국이 지금 타이밍에 와서 금리 인하를 갑자기 시작을 했을까? 한번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자, 일단은 오피셜로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파월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목적이 없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대선에 영향이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고 바이든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금 둘이 있죠. 하나는 공화당의 트럼프, 하나는 민주당의 해리스. 두 명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좋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바이든이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뭔가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야 할 말이 있고 당당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연준에 압박을 가했든 부탁을 했든 뭘 했든 어찌 됐건, 야, 니네 어차피 금리는 낮출 거잖아. 그러면 대선 전에 조금만 낮춰주라. 우리도 장사 좀 해먹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쪽을 혹시 노선을 따라간 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연준에서는 공식 자료로서 아니다. 파월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4명의 대통령을 겪어온 사람이다.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뇌피셜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잡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금리다 보니까 기업들이 활성화되기가 힘들고, 그에 따라서 고용 노동 시장도 굉장히 불안하다.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더 촉진을 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즌2를 시작을 합시다 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결국은 고금리 체제로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막기가 힘든 거예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를 극복을 해야 되니 금리를 이제는 내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에요. 하지만 미국이 재책이라면 우리나라는 알아눕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한국 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증가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차이가 지금 줄었잖아요. 2%에서 1.5%로 줄면서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는 국내에 들어오는 자본 유입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강세를 띠게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면 조금 더 말이 길어집니다만 무조건 원화 강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찌 됐건 이런 거 다 떠나서 자본 유입이 증가를 한다. 그 다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이야, 미국도 금리 낮췄잖아. 우리도 이제 낮추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죽을 것 같아. 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압력이 엄청나게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활성화가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본금이 유입되고 유동성이 활성화가 되면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단점으로 자본 유입,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증가가 될 위험성이 아주 커집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괜찮다.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으로 서민들 몸으로 느꼈을 때는 시금치 한 단에 10,000원이라며요. 물론 기후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지금 비싸요.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할 정도로 느끼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활력이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죠. 유동성이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투기판이.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어땠나 한번 볼게요. 8월 중에 가계대출은 8조 9천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7월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요.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빚이, 대출금들이. 근데 8조 9천억 원 중에 가만히 열어서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8조 5천억이에요. 쉬운 얘기로 8월 중에 받은 빚 중에 대부분이 아파트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놈의 부동산 땅 투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금리 인하를 안 했음에도 이 정도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해서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면 과연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왜 이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혼자도 생각을 해봤어요. 국내 자본이 빨간색 네모칸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엄청난 국내 자본이에요. 그 중에 현재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땅에. 그러면은 부동산에 추가로 자금이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갈 게 아니고 그 외라고 써져 있는 나머지 곳에도 골고루 흘러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부동산 쪽에 더 쏠림 현상이 심하게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 돈 버는 건 누구예요? 건설사. 그 다음에 이자놀이 하고 있는 금융권, 은행들.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 들어온 모든 돈들이 싹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 우리가 뭐 일반 회사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쪽으로는 돈이 쏠리냐? 안 쏠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돈이 유입이 더 안 되고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월급은 동결일 거예요.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 월급을 올려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 최저시급이 조금 오르면서 오는 월급이 조금 인상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월급은 동결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 몸 뉘일 공간 집값은 어떻게 되냐? 안 봐도 드라마 상승을 하게 된다. 자, 버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상승한다. 와, 미치죠. 근데 집값이 상승한다. 이 말은 임대료가 올라간다.
자영업자들, 매달 월세 내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버는 자영업자들이 지금도 픽픽 쓰러져 가지고 역대치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심화가 될 거다. 결국은 서민들은 초토화가 된다. 돈을 벌어서 전부 은행에 이자 찍고 건설사에다 돈 주고 대기업에 돈만 주게 되는, 대기업하고 재벌만 더욱 부유해지는 양극화가 심화가 될 것 같다. 이거에 대한 엄청나게 좋은 지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다룬 뉴스입니다. 가계 여윳돈이 역대 최장기간 감소해서 이제는 100만 원 선도 위태하대요. 가계 여윳돈 한 달에 우리가 월급 받아서요, 이자 찍고 뭐 할부 낼 거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뭐 하고 남은 돈이 100만 원인 거예요. 이 돈으로요, 우리 밥도 먹고요, 뭐 가족들 여행도 가야 되고요, 친구 결혼식도 가야 되고요, 이 돈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국내 자본시장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만 돈이 흘러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현 정권이 지지율 10%대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러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을 넣을 것 같아요. 살려줘. 금리 좀 낮추자. 같이 좀 살자. 야, 니네가 금리 낮추면 우리가 다른 뭐 정책이라도 한번 펼쳐볼게. 어? 제발, 제발 좀 낮춰줘. 이렇게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태로 만약에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띠게 돼버린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들을 연착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어요. 뭐 전 정권이 됐건 전전 정권이 됐건 뭐가 됐건 이미 골든타임은 언제 놓친지도 모르게 놓쳤고요.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날리고 진짜 어려운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카지노 노름판이 돼버렸어요. 도박판이 맞죠. 내가 집을 청약이 돼서 분양을 받으면 안전자리에서 뭐 1, 2년 만에 몇 억을 버네, 10억을 버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도박판인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미 그러긴 좀 힘들어 보이고,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도 해야죠. 결국은 해야 되는데 당장 미국이 내렸다고 해서 우리도 헐레벌떡 내려가지고 그냥 쭉 갈 게 아니고 우리는 기다려 줘야죠. 미국이 차츰차츰 금리를 충분히 낮출 때까지 우리는 현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미국보다 굉장히 적은 속도로 금리를 낮추든가 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지, 미국이 낮췄다고 해서 덥석 우리도 팡팡 낮추면은 아주 나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낮췄다라고 해서 무조건 박수 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답글로, 리플로 저에게 가르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아이 한복 추석 당일 입히고 오후에 반품 요청, 거지 근성 부모들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추석 당일에 애들 옷을 입혀야겠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일단은 주문해서 입히고 깔끔하게 개서 반품을 하는 비양심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정의를 제가 간단하게 해봤어요. 구매하기가 아까워요. 애들은 내년에 또 엄청 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는 좀 아깝고, 더군다나 한복 명절에만 입잖아요. 돈이 아까워. 그런데 이쁘게 입히고는 싶어. 사진도 좀 찍고 싶어. 그러니까는 일단은 쿠팡 같은 데서 많이 구매를 했대요. 막 당일 배송도 있고 2일 배송 잘 되니까 구매를 해서 일단 깔끔하게 입혀요. 그래서 사진 찍을 거 찍고 명절에 인사할 거 인사하고 깨끗하게 개요. 그래서 환불을 하는 거죠. 이게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 자체를 현명한 소비라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고 도덕성이 심하게 결여돼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아닌 일상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두려운 거고요.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하니까 우리 본연의 근본을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가장 기초를 잊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환불 정책이 이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 실천하고 산다고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집을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겠고 뭔가 투기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과한 것 같아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끝이 너무 뻔히 보이기에 조금 우려하는 마음을 많이 담아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공포심을 단순히 주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마음에서 제작한 거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